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저는 나이를 지긋하게 먹은 노인 애청자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못 살고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였던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고 지금의 세상을 눈으로 바라보자면 천지가 개벽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생겼을 적에도 우리나라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웬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을 바꿔놓으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요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손 전화기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모양새가 너무 신기한 것을 넘어 기술이라는 것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졌다니까요. 제가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떠들기를 이렇게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10년만 늦게 태어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지고 기술이라는 게 발전할 줄 알았나? 다들 안 그래? 앞으로 더 희한한 기술이 별게 다 나올 거라고 그러던데요. 아휴, 그럼 나는 10년 말고 20년. 20년은 더 늦게 태어나게 할래. 왜? 아주 그냥 지금 갓 태어난 아기이고 싶다고 하지? 제가 선두로 운을 띄웠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을 재미있게 받아서 한바탕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집집마다 과장을 좀 보태서 숟가락 젓가락 개수도 알고 살고 했으니까요. 정이 넘치던 때였죠. 서로의 집에 놀러 갈 때에는 꼭 자기 애들을 데리고 이동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끼리 서로 만나서 좋다면서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엄마들은 정신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라면서 애들을 내보내고, 애들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온 동네의 골목골목을 다 쏘다니고는 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의 가스 때문에 중독돼서 큰일 날 뻔한 집들도 많았죠. 천만다행히도 저희 집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는 사망사고가 안 나왔지만 바로 옆 동네만 해도 일가족이 함께 잘못된 비극도 있었습니다. 연탄재를 제 발로 차고 놀면서 엄동설안에도 돌아다녔던 동네 아이들. 돈이 없어서 연탄을 못 사는 집들도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연탄을 그럭저럭 잘 구비해놓고 겨울을 났습니다. 남편들의 벌이가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집이 대다수였기 때문인데요. 그런 동네에 자리를 잡고 들어와 살기 전까지의 제 인생의 가장 초반기를 돌아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년 시절은 배가 고파서 멀뚱멀뚱하게 손이나 쪽쪽 빨며 언니 오라비들을 따라다녔던 기억이 대부분이었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12살쯤이었나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자리를 그때 잘 얻으시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는 꼬르륵 소리와 함께 매일 잠드는 것만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악으로 못 사는 집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번 물고가 트이고 나니까 그럭저럭 먹고 사는 행태가 잡혔습니다. 이만하면 그 시절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집은 사는 모양새가 좀 낫지라는 소리를 듣는 정도였고요. 제가 18살 때는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중매쟁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친정부모님께 제 결혼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그렇게 들어서 압니다. 그때가 어떻게 지금과 같겠나요?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래저런 이해관계와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하고 마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남자를 만나러 상대 집안으로 갔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나이가 분명 20하고도 7이라고 하지 않았소? 친정아버지가 대뜸 소리치실만 했습니다. 제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27은커녕 47 정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중매쟁이가 말했던 것 중에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신 친정아버지가 따져 물으시자 저의 시댁들 집안 사람들이라는 이들이 입을 모아서 그랬어요. 27은 아니고 29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바보 천치로 하나? 저희가 어떻게 29이야? 내 딸이 고작 이제 18살인데 어떻게 저러니 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해? 그 동네 사람들까지 몇 명이 몰려들어서 그 남자의 나이가 27이 맞다면서 목소리를 내자 친정아버지는 오히려 더욱 화가 나신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뻔뻔스러운 중매쟁이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모르겠냐고 그랬어요.
이미 제가 중매를 봐서 시집을 간다고 소문이 다 났건만 없던 일로 해봤자 그러면 제가 다른 자리를 찾아서 시집을 잘 갈 수 있을지도 만무하다는 것이 그 중매쟁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은 남자와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이 원통하다던 먼저 시집을 간 동네 언니들의 이야기가 그제서야 떠오르더군요.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지면 그 시대의 특성상 여자는 벗어날 도리가 없이 그 중매로 시집을 결국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달리 방도가 없지 않냐면서 울상이 되어 친정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끄시던 때에 제가 외쳤습니다. 어머, 삼촌! 일전에 한번 저는 뵌 적이 있었는데 저를 기억 못하시겠어요? 사기 중매로 제가 남편 삼게 되어버린 남자를 향해 제가 말을 걸었던 거예요. 명랑하게 외치는 동안 심장은 조마조마하게 뛰고 있었지만요. 모두가 저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고 친정 부모님의 당황하신 눈빛을 느끼며 제가 그 남자에게 태어난 목소리를 다시금 내었습니다. 그때 얼핏 제가 들었는데 삼촌 나이가 47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제가 언제요? 그러셨잖아요.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요. 아니다. 이제 보니까 47이 아니라 49이었나? 그러면 지금은 설마 50? 에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못 들어주겠구만. 내 나이가 45인데 뭔 놈의 47이며 9 타령이야. 50이라니. 남의 나이를 멋대로 먹게 만들다니? 아, 그러셨구나. 45이요? 그러면 절대 29이신 건 아니네요. 29살이 자식이 있으시면 또 모를까. 뭐야? 아이, 짜치. 내가 지금 말실수를... 그제서야 저의 거짓 유도에 빠져든 것을 안 남자가 놀라더니 자기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안 들키려고 했었던 그 입을 처음부터 막고 있었어야 했을 일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저에게 삿대질을 날렸어요. 영악하고 요사스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 기세에 저는 움찔했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당당하고자 했어요. 상대가 먼저 거짓으로 함정을 팠으니 저도 똑같이 거짓 함정으로 응수해진 격이었으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법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실거머니 뒷걸음질 치더니 아예 도망을 치기 시작했던 중매쟁이의 뒤를 쫓으셨습니다. 너 이 새끼, 내 딸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해? 저 집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어? 이제라도 옳게 실토해! 그 소란에 그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눈치를 보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다 같이 한 통속으로 나이를 속이려고 했던 게 참으로 괘씸한 자들이었어요. 그 집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전히 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결혼을 시켜야 맞는 거라는 주장을 해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여자는 시집을 반절 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나면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끄셨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 딸은 데려갑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든든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 내내 눈물이 나올 뻔해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친정아버지 또한 그 따위로 굴러먹은 집안은 없는 이만 못한 집안이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저에게 천에 고한 놈하고 결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이 굴러먹은 집안의 미친놈하고는 절대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다가는 팔자가 망하는 거라고 보셨죠. 말씀을 걸치게 하셔서 그렇지 딸 자식을 위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결혼을 그대로 하라고 하셨다면 저는 별다른 도리가 없이 그대로 그 집안에 시집을 가버렸을 거예요. 18의 나이에 45 먹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과연 얼마나 잘 살 수 있었을지 가정을 잠시만 해보는 것인데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별로 인상이 좋지 못한 인물이었거든요. 하여튼 중매로 시집을 간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는 했었는데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 보는 시선들이 의문이 가득했죠. 2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 있던 친정언니가 와서 아기나 좀 봐주라고 해서 저는 그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돌볼 줄도 몰랐으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었는데 친정언니가 자기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기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몸 상태가 안 좋냐고 물었더니 둘째를 임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때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몸도 처지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신물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갓난쟁이였던 조카를 돌보았고 형부한테 밥도 차려드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1년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생활을 벗어났던 거예요. 저보다 6살 많았던 남편을 만나자마자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낯간지러운 표현이었지만 그렇게밖에는 그때의 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으나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저에게는 아주 준수해 보였고요.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점이나 여자 앞에서 잘난 척을 하려고 으스대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성격이 무척이나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은 조실부무한 인물이라 있는 가족이라고는 고모와 고모부, 그 밑에 사촌들 정도가 다였죠. 모아놓은 돈 같은 건 없었고요. 하루 열심히 벌어서 하루를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라댔던 이 결혼을 친정 부모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서 눈이 맞았다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냐면서요.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웬 중매쟁이가 억지로 되도 않게 시킨 결혼이 아니라 제가 제 마음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한 결혼이라서 행복했습니다. 친정 언니네 아기를 보며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은 이골이 나게 해본 덕분에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자신이 있었고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저희 부부에게는 금세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도 신비스러운 일인지 저는 제가 직접 임신을 해보고 나서야 체감할 수 있었죠. 이왕이면 네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가, 만약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바보 같고 웃음이 나는 질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뱃속의 생명을 향해 묻고 또 울었습니다. 그랬던 보람이 넘치게도 태어난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아기가 저를 닮아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저의 분신을 내놓았다는 생각으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충족감에 취해 있었죠. 앞으로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저를 보시며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아주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본인이 저를 만나서 행운을 누려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며 저와 결혼한 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좀 숫기가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애정 표현이라든지 고맙다는 인사를 겉으로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된 눈빛과 목소리로 저와 결혼한 것이 행운이라고 말해주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네요. 저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해왔었고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더욱 그렇게 살았으나 벌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성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고 모든 노동이 후한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정말 필요한 순간이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았습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도움을 받아서 갔었어요. 이때 이사를 간 곳이 바로 정감 넘치게 어울려 지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남편은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본인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보겠다고 의욕을 끌어올렸고요. 떠들기 좋아하고 모르는 게 없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남편 정도면 아주 성실한 남자라고 했어요. 술에 빠져서 살고 뭣도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폼이나 잡으면서 여자들이나 꼬시고 이러는 유부남들이 많고 이 동네에서도 알고 보면 은근히 널렸는데 제 남편은 개 중에서 아주 괜찮은 축이라고 하였죠. 그 말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아유 그런 게 무슨 소리냐 잘 모르겠다 이랬지만 속으로는 좋았던 것이 본심입니다. 그런데 왜 애를 하나만 낳았어? 맞아. 애를 둘도 아니고 어째 하나만 낳았을까? 부부 금술도 좋아 보이는구먼. 아직 힘 있으면 얼른 낳는 게 어때? 여기서 더 늦어버리면 정말 힘들잖아. 지금이라도 둘째 만들어봐. 저를 향해서 그런 넉살과 오지랖을 부릴 때면 감당하기 힘들기도 했죠. 원래부터 자식은 조금만 낳고 싶었고 하나 아니면 둘을 낳을 생각이었는데 둘째가 얼른 안 들어서길래 그냥 외동으로 키우자 마음먹은 지 오래라고 그런 식으로 항상 둘러대고는 하였습니다. 꽤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주 그래하고 너무나도 사적인 부분까지 공유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들을 낳고 나서 2년째에 둘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를 했고 이쯤 둘째를 갖는 게 좋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둘째가 안 들어섰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식이 늦네라는 정도였어요. 설마 계속 안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둘째 계획으로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초조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 싶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6살 때 제가 드디어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요. 배도 잘 안 튀어나왔고요. 그래서였을까요? 학수고대였던 둘째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채로 그 불쌍한 생명이 제 뱃속에서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미인 제 잘못이었겠죠. 슬픔과 죄책감으로 죽을 것만 같았고 그 이후에는 둘째 욕심이라는 거 버렸습니다. 유산을 하고 나서는 장장 1년 정도는 제가 밤마다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자려고 누우면 캄캄하게 눈을 감은 제 뱃속의 세상만 보다 일찍 떠나버린 생명이 떠올라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려고 하며 애를 쓴 끝에 자연스러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냈던 것입니다. 숨겨진 슬픔을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는 저희 세 가족 무척이나 이상적으로 보였을 테고 남부러울 것 없는 집으로만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저는 지난 슬픔을 뒤로하고서 이제 남편과 잘 지내면서 아들 하나를 열심히 성장시켜가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떤 징조 하나 없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군 적이 과거에는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잠자리에 든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상준 엄마, 당신도 잘 알지? 내가 뭘 잘 아는데?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무게 잡으니까 기분이 영 이상하네.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처자식 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들 꽤 있잖아. 글쎄, 있기야 있겠지. 나는 잘 몰라. 모른다니. 내가 그런 남자들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거라고 하면서 되게 욕했었잖아. 그런 경우 몇 번 됐었는데 기억 안 나?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기는 하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내가 절대 고의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내가 절대로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러는 게 아니야. 한없이 진지한 진심이야.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인생을 살고 싶어. 마음? 진정 사랑? 아, 정신없어.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처럼 영리한 여자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거 아니잖아. 이해 못하는 척 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해한 건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맞아? 바람이 난 거야? 그런데 불장난처럼 다른 여자들을 후리고 다니며 재미로 하룻밤씩 즐기는 다른 남자하고는 다르게 당신은 지금 한없이 진심이라는 뜻이야? 내가 이해한 게 설마 맞는다는 거야? 그래, 맞아. 미안하게 됐어. 저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단 1초도 외도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제 남편 또한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예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가 우선 확연하기보다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이가 없고요.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당신이 지금 어쩌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그걸 나한테 알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야? 이미 말했잖아. 나는 이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그럼 나하고는 이제 같이 안 살겠다고? 당신은 날 안 사랑해? 그럼 여태까지는 다 뭐였어? 우리가 부부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그런 관계였을 뿐이야. 처음에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아. 그건 정말이야. 과거에는 날 사랑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네. 당신 제정신으로 이러는 거야? 사랑이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겠어. 은은하게 남아있는 불씨도 사랑이야. 익숙함도 사랑이야. 당신이 지금 부르짖는 진정한 사랑? 그거야말로 잠시 활활 타오르고 난 뒤에 볼품없이 식어 꺼져버릴 불꽃일걸? 그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기 이전에는 모르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애절하고 애틋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하고 나는 평생을 살아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 미쳤어. 정말. 당신 완전히 미친 거야. 원래 안 이랬던 사람이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대체 그 여자가 뭔데, 어? 그 여자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건데?
착해. 뭐라고? 착해? 그게 다야? 나는 뭐 당신 눈에 천하의 못된 년인가 봐? 그 사람은 당신하고 달라. 착하고 순수해. 집이 가난하지만 꿈과 희망을 놓아본 적이 없고 그 눈빛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해. 바라만 보고 있으면 나도 영원한 청춘일 것만 같아. 그 사람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돈? 당신 말 잘했다. 돈. 내 친정의 덕을 그렇게 왔으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여기에 이사 왔을 때까지만 해도 당신은 분명히 더 열심히 해서 나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랬잖아. 자식한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다고 했었잖아. 처가에 보답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 여자도 당신 유부남인 거 알아? 처자식 있다는 것도 알기나 해? 응, 다 알아. 내가 이야기했어. 그래도 당신하고 만나겠다고 한 거야? 그 여자도 정말 미친년이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마. 처자식이 멀쩡하게 있는 남자를 건드려? 그 가정을 깨트려 놓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 여자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여자를 보고서 당신은 착하고 순수하다는 소리를 하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거 당신 스스로도 알지 않아? 나는 내 자식의 아빠가 그렇게까지 멍청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싶어. 그만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상순 엄마, 나는 이제 나의 진짜 사랑을 찾아서 행복해지고 싶어. 당신 하나 행복해지겠답시고 선혜식을 불행하게 만들어? 하지만 이대로라면 내가 불행하니까 행복을 찾고 싶을 뿐이야.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자기 자신이 1순위인 사람이었어. 자식한테 아빠로서 미안하지도 않니? 자식 볼낯은 있고. 당신하고 헤어지더라도 나는 여전히 상준이 아빠야. 그건 변함없어. 살면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어. 당신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아. 애초에 내가 당신을 알기나 했던 건가 싶네. 당신 나하고 헤어지고 싶은 거야, 뭐야? 뭐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당신 입장에서 이혼을 안 해줘도 그건 이해할 수 있어. 자식 있는 여자가 이혼하면 시선이 곱지는 않겠지. 이혼 안 하고 따로 살기만 해도 돼. 상준이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순 없어. 상준이는 성격이 워낙 의젓하니까 잘 극복하겠지. 어떻게 아빠가 돼서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당신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게 스스로 믿을 수가 없을 뿐이야. 결혼한 이후로 그날이 가장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왜 결혼 같은 걸 했을까 싶었습니다. 옛날에 중매쟁이한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가 빠져나왔을 때 그때 제 인생에 결혼은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야만 했는데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남편의 역겨운 불륜 고백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서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볼 낯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매듭 짓자고 해놓고서 저와 남편은 차가운 살얼음판 위를 살살 걷는 생활 중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드디어 마음을 먹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줄 말이 있다고 불렀는데 아들이 먼저 저에게 이러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정말로 미워요. 그 순간 숨구멍이 막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넘겨지는 것이냐고 그렇게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아들이 놀라운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날 남편의 더러운 속내를 털어놓았던 그날 밤에 자다 깬 아들이 대화를 엿들었던 거예요. 안다는 티를 내지 않고서 묵묵히 며칠을 보낸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들은 자기보다 다른 여자를 선택한 아빠라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빛에는 받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다고 하면 붙잡을 도리가 없으니까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게 관건이라서 이 시기에 친정 부모님께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딸을 위해 사기 중매 결혼을 깨뜨리셨던 분들답게 그 시대 분들치고는 정말 깨어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박에 이혼했다고 새기는 것도 아닌데 뭐가 대수냐. 그렇게 정신머리 덜 떨어진 놈하고 계속 부부라는 이름으로 인생 헛사는 게 더 지옥이지. 그래, 네 아버지 말이 맞다. 이혼하고 1원 한 장까지 다 네 몫으로 챙기면 돼. 조강지쳐 버리고 금쪽 같은 아들 자식 버리고 그래 놓고서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아마 벼락 맞아서 뒤질 거다. 사실 두 분 다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신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얼른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말해주신 것이 두고두고 감사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 쪽에서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대신 속옷 한 장까지도 다 두고 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약독한 여자 보듯이 바라봤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백한 피해자였으니까요.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하고 하도 맑아서 돈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그 여자라면 당신이 땡전 한 푼 안 들고 와도 사랑으로 받아줄 거야. 안 그래? 둘이 결혼해서 잘 살고 죽는 그날까지도 우리 상준이 볼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냉정한 저의 선언에 남편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남편이 감원 이설을 남겨보려고 하였으나 아들의 마음은 굳게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그마저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서던 남편의 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어요. 금세 이사를 결정했어요. 좋았던 순간들이 참 많은 동네였고 인연들도 많이 만들어졌기에 떠나기 아쉬웠지만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발길이 안 떨어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독 가까이 지냈던 몇 동네의 아주머니들은 제가 이혼을 했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고요. 하지만 굳이 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그것은 고마운 배려로 남았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남편과의 추억을 영영 과거 속에만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심장박동이 멈췄던 둘째처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남편을 남겨두기로 했어요. 과거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니 한결 기분이 나아지더군요.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떠난 둘째가 저에게 준 선물일지도 몰랐어요. 유산의 후유증으로 너무 많이 우울해왔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금세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와는 다르게 아들은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서 더 그랬던 듯 싶습니다. 아들로서 아빠에게 가지는 유대감이나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배신감은 더 강했고요. 자기 아빠의 바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놀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배신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들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을 제가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때문에 안타까움에 한숨을 많이 쉬었네요. 원래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이기는 했어도 사람에게 경계심을 품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이혼 이후로 아들이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그래도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는 제법 씩씩해져서 저를 좀 안심시켰고요. 작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어느덧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의 모습을 보자 대견스럽기도 하고 정말 인생의 보람이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번듯하게 이름난 곳에 일을 다니지 못하는 게 죄송하다고 저에게 그랬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든 잘 커줘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보기 좋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죠.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제가 기껏 원하는 결혼을 해놓고도 백년해로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린 게 친정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게 아닐까 싶어서 내심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러지신 이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 죄스러운 마음은 가시지를 못했고요. 여기저기 큰 병원을 다니면서 정확한 병명이나 알고자 그때 애를 많이 썼는데요. 그때 돈이 워낙 많이 들었어요. 친정엄마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끝내 친정아버지는 검사를 위해 새롭게 찾아간 병원의 입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가실 줄 알았다면 병원을 전전하고 용하다는 명의를 찾아다닐 게 아니라 자식들, 손주들과 더 시간을 보내게 해드리고 편안한 곳에서 머무시게 해드릴 걸 그랬다며 친정엄마가 후회로 많이 우셨습니다. 저 또한 못해드린 게 많은 자식이라서 그저 받기만 했던 못난 자식이어서 죄송함에 미칠 것만 같았네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셨던 말씀 중에 너희 아들이 장가드는 걸 못 보고 가서 아쉽다는 게 있었어요.
아들이 원래 직장을 얻고 나서 만나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 약속까지 하였으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알고 보니까 아들한테 집안이며 자기 이름까지 싹 다 거짓말로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고 그 이후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어요.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이 부모가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건가 싶어서 너무나도 심란했습니다. 차마 결혼하라고 채근하지도 못하겠고 그저 기다렸죠. 아들이 나이 31에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반년 정도 만나보더니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옳았구나 싶어서 바로 쌍수를 들었습니다. 신중한 제 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어린 얼굴로 결혼을 입에 올렸다는 것은 엄마로서 저도 무조건적인 믿음을 줘야 할 때라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스스로를 평범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월급쟁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대단해 보였어요. 내가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멋있는 직장 생활하는 여자로 혹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때때로 돈을 벌기 위해 공장 등지를 전전하며 일을 하였으나 며느리처럼 사무직은 꿈도 못 꿔본 것이었어요. 물론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남자들 사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다니는 곳은 규모가 적당히 있었고 따라서 여사원들도 몇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며느리가 제일이지 않을까 싶었네요. 맨날 노처녀라고 놀림받았는데 이제는 안 그러겠네요. 그런 말을 하면서 웃어 보이는 모습은 제법 수줍은 기색이었어요. 그런 모습만 보자면 남자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노처녀라는 소리를 비롯해서 많은 조롱을 여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짠하고 대견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가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 되더니 이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있지만 연은 끊고 사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마치 중죄인처럼 말입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전 남편은 안달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아빠 노릇이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연락을 해서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 세월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했으나 저와 이혼하고 아들을 두고 간 것이 미치게 후회한다는 것이었어요. 전 남편은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인지 아무튼 결혼식은 안 올렸고요. 그러나 아이 소식은 없었고 그 여자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기까지 해서 전 남편의 숨은 턱턱 막혀왔던 것이죠. 다 지나고 나서야 제가 둘째 임신이 힘들었던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 전 남편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전 남편에게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려준 이는 고모님이셨습니다. 알 건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뿐이고 그게 다야. 여전히 나는 두둔할 생각 없어.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떠난 걸 두고 고모님은 과거에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고모님께 저희가 있었다고는 생각 안 했네요. 당신께서는 그래도 조카니까 연락을 하시고 최소한의 신경을 쓰신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는 부모가 저뿐이라고 하면서 전 남편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였어요. 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버린 것이었어요. 저희 쪽이 이런 마당이었는데 며느리 쪽이 자기 가족하고 연 좀 끊고 산 게 뭔 대수랴 싶었습니다.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어찌 나무라나요. 그것만큼 우스운 것은 없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줬죠. 저는 나이도 많은데 귀한 외동아들을 정말 내어주셔도 되는 건가요? 겨우 저 같은 여자한테요? 네가 우리 상준이하고 동갑 아니냐? 네가 나이가 많으면 우리 상준이도 똑같이 많은 거지. 피차 일반이야. 며느리는 설마 제가 이렇게까지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고 반겨줄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는 부모이되 부모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래에서 태어나 자란 모양이었어요. 부친에게서 복날의 개보다도 더 심하게 맞아보았고 모친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단단히 정신 나간 작자들이었죠. 며느리에게는 형제로 친정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부친에게 잘못 맞아서 한쪽 귀가 거의 안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 이야기만 나와도 치를 떨던 며느리의 친정 오빠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용기를 내어 놓치지 않고 그걸 잡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갔다는 것만 알고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소리를 며느리는 덤덤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모른다는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죠. 더욱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해주려고 의식을 하면서 제 딴에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간섭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니까 적당히 선을 지키려는 노력도 겸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으니 반찬은 제가 다 만들어다가 가져다 주었고요.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본인이 요리를 하면 되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준이하고 너하고 둘이 똑같이 돈 벌러 다니는데 왜 너만 부엌 일을 하려고 들어? 나는 어차피 반찬 만들고 이러는 거 좋아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는데 그러는 얼굴에는 왠지 모를 웃음기가 항상 엿보이고 있었죠.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는 건 부당하다고 며느리는 그렇게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그 바람이 되도록 오래 갔으면 해서 늘 한 발짝 뒤에서 아들 며느리 부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조용히 잘 사는 모습이 예뻐 보였고요.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던 제 아들의 짧은 생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그렇게 끝이 나 버렸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 하나뿐인 자식이 이런 식으로 죽는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던 끔찍함이었죠. 원통함에 울부짖던 저의 곁을 며느리가 지켜주었습니다. 당장 쓰러질 듯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도 꿋꿋하게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전 남편이 죽은 것은 아들이 죽은 날로부터 딱 열흘 뒤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과오를 속죄하고자 한다는 짧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때 친정엄마가 제 뺨을 치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너마저 잘못되면 안 돼. 그건 상준이가 원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제서야 몸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저까지 떠날까봐 두려우셨던 친정엄마의 행동 하나가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그것은 하늘만이 알겠지만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지켜보는 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겠다는 굳센 다짐을 하였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정해져 있었죠. 네 인생 살아라. 이제 아무 남자도 안 만나겠다거니 내 옆에서 평생 며느리 노릇 하겠다거니 그런 거 다 집어치워. 나하고는 앞으로 2번 다시는 연락도 하지도 말자.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잖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는 데까지는 하고 싶은 걸 실컷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무엇보다 너는 아직 젊잖아. 네 자신에게 당당한 인생을 살아.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이 무지하고 나이 먹은 나도 느끼고 있는데 너는 오죽하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멋지게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삶을 앞으로 살아가련다.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야. 너는 네 걱정이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돼. 어찌 보면 냉정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고방식이 남다르게 깨어있으며 진취적으로 보였던 며느리라면 지금까지의 일은 온전히 각오 속에 묻어두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맞았습니다. 제 앞에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고요. 저는 힘을 짜내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유독 쓰라린 이별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억지로 묻어두려고 애를 쓰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덤덤히 회상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치매가 오셨습니다. 다 잊으셨는데 그럼에도 내 손자 상준이라는 말씀을 종종 하셔서 그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제가 친정엄마의 곁에 있어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문득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게 변해 있었어요. 손에 쥔 핸드폰 하나로도 전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었죠.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친했던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유튜브 덕분입니다. 코로나 때 유튜브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애용을 했는데요. 예전에 즐겨 불렀던 가요가 생각나서 유튜브에 검색해봤는데 그 가요 영상의 댓글에 누가 그 동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불러댔던 이웃이 오늘따라 생각난다는 내용을 보고 제가 답변을 달았어요. 제 이야기 같다고요. 그랬더니 그 댓글의 주인이 놀라서 다시 댓글을 또 달았고 그러면서 서로 확인한 뒤 실제로 만났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분이 맞았어요. 나이가 헷갈렸는데 저보다 무려 4살이나 아래였더라고요. 놀랄 노짜라면서 내가 웃었더니 그쪽에서도 저와 1살 차이 정도만 여태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나이를 안 잡수셨어요? 누가 보면 나보다 나이를 덜 먹으신 줄 알겠어. 근데 요새는 어쩌고 지내세요? 나는 뭐 그냥 지내죠. 부끄럽지만 돈을 좀 벌어보고 싶어서 노인들이 하는 소일거리 알바를 해왔고요. 그마저도 지난달부터는 뭐가 없네요. 건물에 청소를 하러 들어갈까 싶은 생각만 있어요.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게 문제죠. 어머, 그러세요? 마침 소개해드릴 자리가 그렇다면 하나 있는데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자리만 좀 깨끗하게 하고 탕비실 관리만 해주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면 나야 좋죠. 당장 할게요. 그분이 마침 그런 쪽에서 일을 오래 한 사람이었고 발이 넓었어요. 그래서 인맥으로다가 제가 갑자기 일자리를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운명이었던 거예요. 유니폼까지 딱 갖춰 입고서 미워온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선도 너무 헷갈렸고요. 마음만 청춘이지 몸은 폭삭 늙어버렸다는 게 이런 식으로 실감이 나서 제가 처음 한 주 일을 딱 해보고는 쓴웃음이 그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를 했고 업무 숙지에 들어갔죠. 그래서 2주차부터는 실수 없이 착착 해내기 시작했고요.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사무실 자리를 딱딱 돌면서 청소를 마쳤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구역의 정리를 못 마치는 경우는 없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향해 새로 오신 분인데 일을 참 빨리 배우시고 잘하신다면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해주셔서 저도 보람되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미어원인 저를 향해 무시를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뻔히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쓰레기를 소리나게 던진다던가 그런 행동들 말입니다. 개념치 않고 묵묵히 일을 하던 어느 날 탕비실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에 누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이, 거기 청소 아줌마! 바닥에 커피 튄 자국 그대로잖아. 똑바로 일 안 해? 네. 아이고, 바닥은 좀 이따가 밀대 아예 가지고 와서 닦으려고 해요. 금방 할게요. 나이 처먹고 청소나는 인생이면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하든가.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냐? 갈 데도 없을 텐데. 제가 웬만하면 덤덤하게 잘 버티는 사람인데 나이를 먹어서 이게 조절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눈가를 소매로 훔쳤더니 저를 향해 눈물 짜내면 다인 줄 아냐면서 되려 삿대질까지 날리더군요. 너무 서러워서 그만둬야 하나 싶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혹시 어머님?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며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딱 봐도 차림새가 근사한 여자분이 그러시길래 울음을 그치던 참이었는데 제가 당황해서 얼른 댓글을 했죠. 저를 아실 리가 없는데 의정부 사셨고 성함이 김말자 아니신가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놀란 제가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묻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며느리였던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못 알아볼 수는 없었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로 며느리는 이미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갑질을 해왔던 사원이 창백해진 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생략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무려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회사의 주인이었으니까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안색이 나빠진 그 사원을 보며 그리고 며느리의 뒤로 서 있는 수행원들을 보며 저는 제 며느리가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희미하게 저는 웃음부터 났고 며느리와 동시에 서로를 얹어안았습니다. 저는 웃고 며느리는 울고 한바탕 그 복도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차분히 긴 대화를 나누었죠. 미국에서 맨땅에 헤딩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냈던 친정오빠 덕분에 길이 열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지난 여정을 며느리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보다 소식이 끊겼던 자기 친정오빠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잘 된 것 같아 며느리를 축하해 주었죠. 어머님은 여전하시네요.
여전히 남다르세요. 그때도 지금도 제가 존경하고 배울 것 투성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며 제 손을 꼭 잡은 며느리가 운명이 이렇게 이끌었으니 앞으로 자기가 저를 모셔야겠다고 단호하게 굴었어요. 안 그래도 올해는 꼭 저를 찾을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거절할 엄두도 안 나게 며느리가 단호하게 굴어서 저는 못 이긴 척 따르고 말았네요. 청소일은 그만두었지만 괜히 한 번씩 며느리의 회사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갑질했던 사원은 원래도 사내에서 평판이 안 좋았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진퇴사를 하였고 저는 추억이 가득한 옛 동네의 인연들을 더 찾아서 만나게 됐고 같이 컴퓨터 수업을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다들 평온한 일상 보내고 있으세요? 저는 인생이 뭐가 이렇게 다사다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데 유독 그 말이 와닿는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했어요.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됐고 또 통쾌하게 마무리돼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슬아에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죠. 그렇게 우리 넷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오늘 제보할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혼했거든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냐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바로 고부 갈등 때문이었어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게 많이 의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제가 어머니 눈엔 누구보다 소중했던 거죠. 또 옛날 분이라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를 과보호하셨는데 결혼하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며느리인 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을 돌봐야지.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애는 누가 키워? 여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야. 어머니, 저도 제 직업이 있고 사회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애들도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애들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론 우리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엔 힘들어요. 뭐? 지금 우리 아들 돈 못 번다고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아내야, 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저도 곤란해요. 저는 어머님하고 갈등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결혼 전에 은행에서 일했어요.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직업을 잃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아내가 보기 좋았어요. 똑똑해서 은행에서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단 직업은 아내에게 자아 실현의 도구였죠. 저는 그런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분인 어머니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존중하지 못하셨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성격이 매우 불같았습니다. 어렸을 땐 그런 아내의 모습이 좋아 제가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 말 다 하고 당찬 모습이 또래 여자들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셨어요. 네 아내는 그렇게 밖에서 일하고 그게 좋대? 나는 우리 손주들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러워. 아, 애들은 무슨 죄야? 엄마 왜 그래요? 그래도 애들도 엄마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저도 아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니까 가정의 무게도 덜하고 좋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놈이 결혼하더니 지 아내밖에 모르네. 너한테 이제 엄마는 무슨 존재야, 어? 아유, 내가 서러워서 아주. 아이고, 나도 그냥 내 남편 따라가련다. 아유,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곧 와이프 와요. 오늘만이라도 제발 무사히 지나가요. 저도 중간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조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서로 첫사랑이고 워낙 오래 본 사이라 부부 사이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내의 당차고 활발한 모습이 좋았고 아내는 제가 차분하고 말수가 적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내와 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내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말리면 우리 어머니는 괘씸하다고 아내에게 더 행패를 부리셨죠. 나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 싫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책임지기 싫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혼 안 하면 내가 더는 못 살겠어. 여보, 이혼이 답일까? 난 당신하고 이혼하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서 더 노력할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당신은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혼하고 우리 편하게 만나자. 아이들한테도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거야. 우리 애들 당신 닮아서 똑똑하잖아. 당신, 원래 성격이 칼 같은 건 알았지만, 그래, 알겠어.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더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어. 아내는 이렇게 살다가는 본인이 더 힘들어진다며 끝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아들은 제가 키우고 딸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 관상부터 별로였어. 이제 새로 여자 찾아서 결혼하자. 이번엔 좀 참하고 착한 아가씨로 구해서 결혼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 다른 사람과 재혼할 생각 전혀 없어요. 엄마가 또 이런 식으로 며느리 괴롭히면 그땐 어떡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이제 제 인생에 결혼은 없어요. 어머니는 아내를 계속해서 험담하며 제가 재혼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아들을 홀로 키웠어요. 물론 아내 말대로 우리는 이혼하고도 서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유롭게 아내 집과 우리 집을 드나들었죠. 저와 아내도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더 애틋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부부는 오히려 이혼 전보다 사이가 더 좋았어요.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날이 좋으면 공원에 산책도 다녔죠. 물론 아이들에게도 단단히 말해서 어머니한테는 비밀이었습니다. 아이들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는 어머니 때문에 눈치가 보여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끼리 따로 보며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우리 되게 첩보 영화 찍는 것 같아. 할머니 몰래 만나는 거 너무 웃겨.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자주 볼 수 있어서 난 좋아. 나도. 그리고 할머니가 나 더 안 괴롭혀서 좋아. 예전엔 나만 보면 엄마 욕했는데 이제 할머니 얼굴 안 봐도 되니까 행복해. 실제로 아이들도 이혼하고 어머니와 교류가 적어지거나 아예 없으니 행복해했어요. 어머니가 딸과 아들의 차별도 심하셔서 딸이 할머니를 안 좋아했거든요. 이혼하고 훨씬 편해진 관계로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애증의 관계였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인데 미운 마음은 없어? 난 당신이 장례식장에 올 줄은 전혀 몰랐어. 와줘서 진짜 고마워. 미워도 당신 엄마잖아. 어머님이 그리워서가 아니고 당신이 걱정되니까 온 거야. 안 그래도 심신미약한 사람이라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잖아. 내가 모르니 그걸? 아내와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었어도 사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덜해졌거든요. 싫은 건 아니고 각자 다른 이성이 생긴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요즘 조론이라는 말도 있던데 조론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그래도 예전처럼 아내와 교류가 조금 더 생겼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며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희수 등록금은 내가 보탤게. 그러니까 국립대 보내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가라고 해. 고마워. 나도 돈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등록금 보고 너무 놀랐어. 이렇게 비쌀 줄은 몰라서. 우리 같이 살 때도 그래서 내가 돈 관리했잖아. 당신은 가만 보면 사람은 착한데 좀... 됐다. 아무튼 돈 관련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알겠지? 아내는 경제적인 것부터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아내의 화끈한 성격 덕분에 저는 이혼한 상태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우리가 이혼했어도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 결핍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해요. 서로 아들도 아내에 대해, 딸도 저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잘 자라줬어요. 대학도 둘 다 명문대에 입학했죠.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은 딱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랐어요. 물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같은 시부모나 처가댁을 만나지 않길 바랐죠. 아들의 결혼식이 먼저였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내와 제가 이혼했어도 결혼식에는 둘 다 들어갔어요. 이건 딸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아내와 저는 상견례도 같이 했고 웃으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 대놓고 사돈 앞에서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집은 시집살이가 전혀 없을 거예요. 마음 놓고 결혼시키셔도 됩니다. 귀한 딸, 귀하게 대접할게요. 아휴, 그렇다면 저희도 다행이죠. 안 그래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죄송했는데요. 어차피 저야 뭐 시집살이에 워낙 질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혼했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다른 시부모처럼 많지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아내는 자식들 결혼 생활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제가 아이들 결혼 얘기를 꺼내도 반응이 시큰둥했죠. 잠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며느리에 대해 언급해 볼게요.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 일하던 회사에서 사무보조 알바생이었다고 해요. 아들보다 3살 어린 친구였는데 아들한테 반해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끈질긴 구애 끝에 둘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땐 생각보다 착하고 어려 보이는 얼굴에 놀랐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해 보였고 나쁘게 말하면 맹해 보였어요. 속으론 내심 그래도 여우 같은 것보단 착한 게 낫다고 위안 삼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착한 얼굴의 며느리는 결혼하고 하나둘 본색을 드러냈어요. 시작은 결혼식장 선정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어디서 나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라 지인이 많이 오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사돈도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던 분들이고 하객으로 많은 사람이 올 예정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제일 큰 홀에서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큰 홀이 더 예쁘잖아요. 저는 하객수랑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곳에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돈을 오히려 더 내야 할 것 같아. 돈 더 내면 되지 않나? 난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화려하게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자. 며느리가 원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내가 돈 더 마련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 진짜 아버님밖에 없어요. 제 마음 다 이해해 주시고 너무 멋져요. 아버님 최고!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제일 넓은 결혼식장을 원했어요. 이 밖에도 형편에 맞지 않는 드레스샵부터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제일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가길 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 어쩌면 허영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재벌처럼 버는 건 아니어서 빠듯했거든요. 제가 모은 돈이 많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그래도 은행이랑 어떻게 말해서 대출 마련했어요. 아빠가 너무 미안해하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자라면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자란 아들은 결혼할 때도 저를 감동시켰어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는데 형편상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사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야 했는데 아들은 기특하게 자기가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넓은 홀이랑 비행기표는 업그레이드 해줄게. 아가, 이런데 너무 깊게 신경 쓰지 마. 와, 진짜요? 아버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넓은 식장이 제 평생 로망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아들 부부는 나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명절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명절을 지내지 않았거든요. 아들과 둘이 살 때는 그냥 서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죠. 차례를 지내진 않았습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하고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적은 아들이어도 같이 살면 그래도 매일 보니까 외롭진 않았거든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가 됐을 때도 아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간 뒤로는 부쩍 외로움이 많아졌습니다. 둘이 살던 집에 혼자 사니까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가 찾아오면 그렇게 기뻤습니다. 아버님, 청소는 하고 계세요? 여기 먼지 좀 쌓였어요. 부엌도 더럽고. 내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좀 그렇지? 미안하다. 너희 온다고 그래도 많이 치웠는데. 며느리가 올 때마다 불만을 표출하면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외로운 감정이 줄어드니 그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번 명절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절 다음 주에 찾아갈게요. 아, 그래? 알겠다. 조심히 다녀오렴. 며느리는 자기 부모를 아주 극진하게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돈댁이 부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돈을 챙기는 것처럼 저를 챙겨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실제로 여행비도 생활비도 아들이 버는 돈으로 해결했거든요. 며느리는 결혼하며 집에 있고 싶다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본인 부모님 챙기는 걸 보며 부러운 마음이 컸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요구하면 민망하니 속으로만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바로 가지기로 했다던데 아이가 빨리 생기질 않았습니다. 둘이 불임을 이유로 병원에 다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 부부가 올 때마다 용돈도 많이 주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 안타깝지. 그래? 그거 요즘은 병원 다니면 시험건이니 뭐니 그런 거 있다고 하던데. 그럴 거야. 근데 돈도 돈이고 뭐 심적으로도 힘들고 그런가 봐.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서 나도 덩달아 신경이 쓰이더라고. 아내와는 전처럼 많이 만나진 않았어요. 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안부 연락을 하곤 했죠. 아내는 자기가 나서지 않는 것이 최고로 며느리를 도와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결혼하고 제가 알기론 며느리를 본 적이 손에 꼽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통해 아들 부부의 소식을 듣곤 했죠. 무튼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며느리는 임신에 성공했어요. 저도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아들 몰래 며느리한테만 용돈도 주고 조리원 비용도 대신 내줬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갖고 싶은 유모차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것도 부탁드려도 돼요? 아, 그러니? 일단 보여주렴. 내가 알아보고 사올게. 역시 아버님밖에 없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적금이니 대출 이자니 이런 거 생각하면 돈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버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 힘들어요. 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이 잘 살면 좋은 건 부모잖아요. 아들이 고생하며 돈을 벌어도 부족하단 말을 들으니 제 지갑은 열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그래서 손자한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유모차부터 신발과 기저귀까지 많이 도와줬어요. 며느리는 힘들게 얻은 손자를 아주 각별히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일 핸드폰으로 아이 발달 과정을 검색하더라고요. 위생에도 아주 예민했어요. 아빠, 아내가 아들 위생에 생각보다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걸 좀 꺼리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청소업체 불러서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까요? 힘들게 가진 아이라 유독 애정이 큰가 봐요.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더니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원래도 약간 결벽증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그 정도가 훨씬 심해졌죠. 우리 집에 아이를 보여주러 오기 전에 꼭 업체를 불러 청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에 실제로 업체를 불렀어요. 그렇게 최대한 다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줬어요. 워낙 제가 성격 자체가 예민하지 않은 것도 맞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아내가 시집살이 때문에 저와 이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그런 고통이 없길 바랐던 마음이 더 컸어요. 시댁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 않길 바랐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도 점차 그런 며느리에게 적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차면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대기업은 아니어도 나름 애정받쳐 일한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이 나와서 그걸로 뭘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그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명식이 조리원 비용도 그렇고 생일 때마다 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명식이도 아버님이 할아버지라 아주 기쁘게 생각할걸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너희들만 무난하게 탈 없이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니? 아빠, 저희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퇴직금 받으신 거랑 이 집 매매로 팔면 떨어지는 돈 있잖아요. 그걸 우리 집하고 합치는 거 어떠세요? 아버지 우리가 모시려고 해요. 뭐? 나랑 같이 산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혹시 싫으신 건 아니죠? 그냥 저희가 평소에 워낙 못해드린 게 죄송해서요. 이제 아버님 모시면서 같이 아이도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속으로 기뻤어요. 제가 안 그래도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결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하며 외로웠는데 잘 됐다 싶었죠. 또 제가 손자를 많이 좋아했어요. 아들과 똑 닮은 이목구비도 너무 예뻤고 적적한 인생에 큰 활력소가 되어주었죠. 그런데 아들 부부가 나서서 같이 살자고 하니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고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남편이 워낙 바쁘고 출장이 많아요. 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 테니 고맙다. 그래서 저는 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퇴직금도 그렇고 그동안 모은 적금도 그렇고 돈을 다 털었어요. 그러면서 살던 집도 처분했죠. 제가 가진 모든 돈을 아들 부부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제 돈을 보태서 서울에 있는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 갔어요. 며느리가 손자 교육에 관심이 매우 많아서 학군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이사간 아파트에서 저와 같이 살게 됐는데 처음엔 마냥 좋았습니다. 회사도 은퇴하니 제가 더 외로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도 매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손자를 매일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버님, 학원에 아이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저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부탁드려요. 태권도 학원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 알겠다. 자, 가자. 하랩이랑 같이 태권도 학원 가자. 학원에 데려다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햄버거 가게에 들러 끼니를 해결하는 일까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손자는 학원도 매우 많이 다녔거든요. 태권도, 영어, 피아노 등 사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학원 시간표가 워낙 다양하니까 차량 시간을 맞추기 곤란했다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아들도 할아버지 차 타고 이동하니까 편하게 간식도 먹고 너무 좋아요. 아버님, 저희랑 평생 같이 살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어쩌지 생각했는데 저렇게 말해주니 기뻤죠.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제가 기뻐하자 하나 둘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따 저녁 7시에 아들 학원 데려다 주시고 저는 백화점 앞으로 데리러 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원래 남편한테 부탁하는데 남편이 출장 가서. 그래. 알겠다. 편하게 볼일 보고 연락 주렴. 저야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처음엔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며 개인 용무를 볼 때도 저를 이용하기 시작하니 약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며느리 말처럼 아들은 출장 다니느라 바빴어요. 며느리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와주려고 애썼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운 여름이었어요. 손자를 태권도 학원에서 데리고 나와 영어 학원에 데려다 줘야 했죠. 근데 손자가 너무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카드를 줬습니다. 근데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살 생각에 신이 났는지 달려가다 자전거와 부딪혔어요. 아이고, 괜찮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다쳤어? 학생은 괜찮아요?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학생과 부딪힌 손자는 길거리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급하게 손자에게 다가가다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먼저였어요. 나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저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들 맡기는 이유가 잘 봐달라는 의미였는데 이렇게 다치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 너무 속상해요. 아버님한텐 손자잖아요. 어디 다치지 않게 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미안하다. 애가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미안하다. 일단 빨리 병원 가요. 애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요.
속상해. 이게 뭐야? 그래, 나도 무릎이 다쳤으니까 같이 병원 가자. 며느리는 제 무릎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손자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었죠. 실제로 저때 손자가 꽤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직 어린아이라 뼈가 약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의사에게 그 말을 듣고 저도 너무 미안했어요. 마침 그때 아들이 또 지방에 출장을 가서 며느리가 더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저에게 쌀쌀맞게 변했어요. 사실 원래도 그렇게 다정한 편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변했습니다.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가 화장실을 쓰면 유난히 저에게 뭐라 하긴 했었어요. 아버님이 화장실 사용하시면 화장실 제가 청소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 드신 후에 설거지 하신 것도 아버님이 하면 제가 꼭 한 번 더 하거든요.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더 노력할게.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다친 후로는 저에게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여기 지금 화장실 사용하셨죠? 변기 커버에 소변 튀었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아버님, 제발 조심해주세요. 혼자 사용하시는 화장실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 눈엔 안 보여서 몰랐어. 내가 지금 청소할 테니까 화내지 말고 가서 쉬어. 아버님이 청소하셔도 제가 또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몇 배는 더 생기잖아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가 너무 대놓고 저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는 며느리의 손에서 청소도구를 가져갔습니다. 물로 몇 번을 닦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 청소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기 물때가 아직 안 지워졌어요. 저거 안 보이세요? 제대로 안 지우면 곰팡이도 피고... 아니에요. 제가 할 테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니다. 미안해. 내가 다시 할게. 노안이 와서 그런가 눈이 너무 침침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 결국 저는 화장실 청소 검사를 4번이나 받았습니다. 나중엔 락스 냄새에 기절할 것 같았죠.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멍했어요. 겨우 며느리가 됐다고 나오라는 소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글쎄 시간이 6시간이나 흘러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같이 산 이후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배가 고팠는데 뭘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저에게 저녁을 먹으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죠. 출장 간 아들이 유독 보고 싶던 날이었습니다. 이 뒤로 며느리는 조금씩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손자가 다친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사실 며느리는 예전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애써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거지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했듯 결벽증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수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수건은 남색이 아버님 수건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긴 했거든요. 손자가 다친 후로는 말이 조금 더 세게 변했을 뿐이었죠. 아버님, 제가 이 반찬통은 손자가 먹는 과일통이니까 건들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계속 말했던 건데 아버님이 드시면 우리 아들은 뭐 먹어요? 이제 손자 과일까지 드시려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 이런 며느리는 아들이 집에 오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아버님, 제가 갈비찜 좋아한다고 하셔서 만들었어요. 한번 맛보세요. 아까 요리하면서 간 봤더니 맛이 좋더라고요. 와, 아빠 좋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시아버지가 좋아한다고 갈비찜도 해주고.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찾아요, 그쵸?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해줘. 돈 버느라 출장을 자진해서 다니는 아들에게 제가 어떻게 사실을 말했겠어요. 말하면 오히려 저 때문에 둘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가 앞뒤 다르게 행동하던 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만 참으면 될 일이라 그렇게 넘겼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 그래도 아들 집 들어갔잖아.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 몸이 피곤해서 그렇지. 당신은 어떻게 지내? 나?
난 너무 행복하지. 나 요즘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잖아. 당신도 여행 다니고 해봐. 이게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얼마나 좋은데. 아, 요즘 아들하고 며느리는 어때? 아들은 출장 다니느라 바빠. 출장 가면 수당이 더 나오니까 일부러 다니더라. 며느리도 뭐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거 빼면 괜찮아. 원래 그때가 돈이 많이 들긴 하지. 우리도 애 키울 때 돈 많이 썼잖아. 아무튼 알겠어. 다음 달에 또 연락할 테니까 기운 내고. 알겠지? 아내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연락하고 지냈어요. 시간이 맞으면 얼굴이라도 볼 텐데 아내는 워낙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그날은 손자를 제게 맡기고 친구를 만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놓고 다녀오라고 했는데 손자가 갑자기 닭볶음탕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나 닭볶음탕 먹고 싶어. 이거 말고, 이거 유부초밥 말고 닭볶음탕 먹고 싶어. 손자의 말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장을 보러 갔어요. 손자 손을 잡고 다치지 않게 조심히 다녀왔죠. 거기까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딸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빠, 아주 오빠네 집에서 살더니 살림꾼 다 됐어? 저번 보니까 청소하는 법도 알더라? 이제는 닭볶음탕까지 만들어? 주부로 취업한 거야? 오늘은 갑자기 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렇지. 이번 기회에 배워서 나중에 너네 집 가면 해줄게. 웃겨. 진짜? 알겠어. 일단 내가 쭉 부를 테니까 받아 적어. 딸의 도움으로 겨우 요리를 완성하고 조리기만 하면 되는 단계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손자에게 이제 몇 분 후 완성되니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고 오라고 했죠. 할아버지! 에이, 나 넘어졌어! 아파! 어떡해! 손자가 손을 닦다 화장실에서 넘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 달려갔더니 바닥이 미끌거렸는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 있었어요. 그런 손자를 달래고 나왔습니다. 겨우 달래서 소파에서 연고를 바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어머, 무릎은 또 왜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딸한테 물어 만든 요리는 다 타서 부엌이 연기로 가득했어요. 손자에게 신경 쓰느라 음식이 타고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겨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손자가 닭볶음탕이 먹고 싶다 해서 그거 만들려다. 근데 아이가 손을 닦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어. 아유, 미안하다. 아버님, 제가 어려운 거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 봐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냄비는 다 태우고.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저 냄비 심지어 제가 사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 도대체 아버님하고 같이 산 이후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조금 속상하다. 아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니. 저도 속상해요.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 냄비 꼴도 보기 싫으니까 혼자 다 드세요. 알겠다. 아이 다친 것도 미안하다.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정말 오해야. 아버님하고 있으면 아이가 많이 다쳐서 그것도 속상해요. 화장실 청소 제가 깨끗이 해달라고 했지. 언제 저렇게 물바다로 만들라고 했어요? 배고프시면 냄비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드세요. 며느리는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순하게 생긴 인상으로 저한테 저런 말을 하니 처음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속상한 마음과 오기가 합쳐져서 진짜로 저는 냄비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순간 표정이 어라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어요. 가만히 탄 냄비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어요. 저는 평소에 아내의 화끈한 성격이 좋다고 했잖아요. 만약 아내가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해도 과연 며느리가 저렇게 행동했을까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이야? 아까도 전화했었네? 못 받았어. 미안. 왜? 어디 아파? 당신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왜 이혼했을까? 다시 살림 합쳐서 신혼처럼 살고 싶어. 뭘 합쳐. 난 이런 관계가 좋아. 근데 왜 그래? 진짜로 무슨 일 있는 거야? 나 사실 너무 서러워. 지금 화장실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뭐? 지금 화장실에서 뭐 하는데? 아들하고 살아서 좋다며. 갑자기 왜 그래? 나 지금 화장실에서 닭볶음탕 냄비 들고 있어. 에휴, 나 너무 속상해. 뭐? 아니, 당신 똑바로 얘기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내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가만히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아무 말이 없자 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내 성격상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운 법이죠.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당신은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었어? 진짜 내가 너무 착해서 좋아했는데 이건 착한 게 아니고 무슨, 일단 기다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지.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적기도 하니까 내가 며느리 심기 건들고 싶지 않기도 했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 사람아. 내가 며느리한테 달마다 주는 돈이 얼만데. 나 지금 운전해서 갈 테니까 기다려. 아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며느리와 연락하는 것도 몰랐는데 돈까지 주고 있을 줄은 더 몰랐거든요. 아내는 호탕한 성격답게 바로 아들 집으로 온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그때였어요. 잠시 후 아내는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내는 며느리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왔어요. 문을 열더니 제 모습을 보고 혀를 차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수치심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네 시아버지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매달 월 300씩 줬니? 뭐? 시아버지 병원비? 병원비라고 가져가 놓고 지금 이게 뭐야? 너 제정신이야? 뭐? 월 300이라니? 지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오해는 무슨 오해야? 네가 시아버지 모시기 힘들다고 하도 나한테 징징거려서 내가 300씩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취급을 하는 게 맞아? 입이 있으면 얘기를 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애초에 아프지도 않아.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산 이후로 아내에게 따로 돈을 받고 있었어요. 아내와 며느리가 연락하는 줄도 몰랐던 저는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너무 적다며 앓는 소리만 하던 며느리였거든요. 내가 당신 이런 취급받으며 사는 줄 알았으면 돈 안 보냈지. 아들하고 산다고 신나하길래 내가 그거 고마워서 며느리한테 돈 보냈더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아내 말에 당황한 건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저와 며느리를 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돈 번다고 출장 다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네 아버지가 무슨 취급당하면서 사는지 알아? 그것도 몰라? 당장 올라와. 네 눈으로 확인해. 아내는 아들에게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며느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혼했어도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한 게 뭐 그리 대단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너 이 집 살 때도 내가 돈 보태준 거 모르지? 그거 아들이 얘기 안 했지? 다 내놔. 부족하지 않게 도와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어? 이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들이 분명 저에게 은행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은행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통장에서 도움을 받은 거였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괘씸함과 함께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아빠, 저를 원망하세요.
전 꿈에도 몰랐어요. 매일 통화해도 아빠한테 뭐 요리해주고 병원 데려갔다고 하니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출장도 다니며 생활비를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돈이 다 처가로 들어가는 줄은 몰랐어요. 본인 쇼핑하는 데 쓰고 처가 쇼핑하는 데 쓰고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와 아내는 더 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며느리는 아내에게 받은 돈과 아들의 월급을 죄다 자기 쇼핑하는 데에 쓰거나 본인 친정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나 이렇게는 당신하고 이제 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제대로 챙기는 줄 알았어. 그래서 뼈 빠지게 다니기 싫어도 출장 다니면서 노력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이혼해. 저렇게 순한 얼굴로 등쳐먹은 거 생각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네. 제정신이야, 어? 너, 내가 제대로 청구할 거야. 이혼 소송하고 민사 소송까지 다 할 거야. 각오해. 제가 죄송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요. 우리 집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순간 눈이 돌았었나 봐요. 너무 죄송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은데 왜 내 돈으로 쇼핑을 해? 됐어.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실제로 아들은 바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며느린 나중에는 급기야 본인 부모를 데려와서 빌더라고요. 사돈, 제가 죄송해요.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동안 받은 것에 배로 돌려드릴게요. 제발요. 아니요. 그대로 돌아가세요. 결혼할 때 우리 집은 절대로 시집살이 없다고 했던 거 아시죠? 우린 그 약속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괘씸하게 배신하고 뒤통수 친 건 댁내 따님이세요. 저희는 타협 없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발요. 아버님, 제발요. 어머님, 이대로 이혼은 안 돼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아내 말대로 며느리와 사돈이 아무리 빌어도 봐주지 않았어요. 결론을 말하면 아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양육권도 아들이 가져왔습니다. 이혼하고 그 집의 지분도 며느리 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몸만 가지고 나갔죠. 그 집에선 저와 아들이 같이 지금 손자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내가 가끔 와서 살림도 도와줄게. 나는 당신 미련 터지는 그 성격이 진짜 어떻게 말하면 착한데 가끔 답답했거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 살 줄은 몰랐어. 참나.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도 뭐 말하기 좀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아빠가 닭볶음탕 하는 법 물어보길래 놀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기가 막힌다. 세훈이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됐어.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다 잊어. 우리끼리 이제껏 지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자. 딸의 말대로 저희는 지금 우리 가족끼리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재혼했는지 궁금하시죠? 재혼은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유로운 본인의 삶을 존중받길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은행 다니며 재테크하며 사는 게 본인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쭉 쓰면서 다시 한번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어릴 때 만나서 도움만 받으며 살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갚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저도 성격 고치려고 노력해보려고요.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